법무부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자녀 임기에 대한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출소 후 우리 동네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겠다며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당시 시민들의 거센 반대 시위에도 조두순은 자신이 살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왔고 대신 피해자 가족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동네를 떠났습니다. 이렇듯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논란. 법무부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내놓았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이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당한 후 살해당한 9살 소녀 제시카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등 교육시설로부터 2,000피트, 약 61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한국형 제시카법도 이 같은 방식을 검토했지만 서울보호법,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 여러 비판에 부딪혀 지정시설 수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좁은 국토 그리고 인구 밀집도를 감안할 때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특정되게 됩니다.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을 시민들과 분리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한국형 제시카법. 그러나 법안이 도입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법안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방송 취재 결과 전문가 8명 중 6명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의 실효성이나 세부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위헌 여부입니다. 올해 초에 입법 예고했던 거주지 접근 제한의 비합리성과 부작용을 피하는 대신에 거주지 제한을 통해서 더 큰 모순과 위헌의 핵심에 뛰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특정 지역의 거주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된 측면이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던 보호 수용 전 단계로서 우려하는 바가 크고요.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범죄자를 다시 일정 시설에 수용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징역 10년, 전자방치 부착명령 10년, 이거로 이 사람은 충분한 죗값을 받는다라고 판사님은 결정하신 거죠. 자신의 죗값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다시 거주지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이건 이중처벌 아닌가. 단순 거주 이전의 자유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제약이 다 되는 거예요. 이들을 수용할 국가관리시설을 어디에 드릴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서입니다. 중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오는 거 싫어. 재범률 높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거 싫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는 기관은 어떡할 거예요? 시설은. 결국 지역차별의 문제라든가 지역 갈등의 문제를 안고 가게 되거든요. 실효성이 크게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하지만 그럼에도 법안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세부 사항을 다듬고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입 시도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그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용적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우리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성범죄 용인 안 한다. 더군다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그 검증된 외국의 모델을 보든 뭐 아니면 전문가들이 뭐 협의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련해 나가는 것이 그 순서인 것이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현재 약 325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도 매년 약 60명의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형 재식과법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헌재 소장 임기 얘기입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같은 이력을 가진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력과 인품을 가진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됩니다. 일단 지난 18일 이 후보자가 지명된 동시에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됐고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곧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공사 구분이 안 되냐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 의견을 내며 청문회 전부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반응을 보듯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는 평을 받는 이 후보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몇 개의 논란과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건 임기입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소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도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2조에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법으로 규정된 게 없다 보니 관례상 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기존 6년의 재판관 임기만 채웠습니다. 즉, 2018년 10월 임명됐던 이종석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인데 인사청문 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약 11개월이 남은 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연장이란 방법이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인데요. 권윤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후 임기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재판관 임기 연장과 동시에 헌재소장 임기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의 말처럼 대통령실 역시 최근 연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간 이런 헌법재판관 연임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권 변호사의 말입니다.
헌법재판소 소장 중에 재판관으로 연임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연임의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 후보자의 자녀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소장으로 임명되면 사법 독립성을 기대하기에 좀 짧다는 의견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헌재 소장 임명 과정에선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고위공직자의 탄핵 심판, 정당 해산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 헌재. 이런 막중한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과 같은 논란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 수장의 자리부터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입니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실감케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비대면 회의로 축소 진행했던 것과 달리 행사장은 국내외 법제 전문가로 꽉 찼습니다. To conve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utmost appreciation for the pivotal role ILST has played since 2013 in fostering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to improve legislative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cognizes 법제처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ILS를 실시 중입니다. 아시아 각국 법제 전문가와 다양한 주제로 법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의 해결책과 시사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법제로 하나 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 일본, 태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회의에선 영국 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고리로 발전에 앞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벗어나 법률로 자유무역을 뒷받침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 the name of geopolitical competition, restricting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augment state power at the expense of should come together to resist protectionism and mercantilism and to promote an open system of fair and free trade. In this spirit, I suggest that we deliberate on how legislation can underpin. 아시아 각국의 한국형 법제 시스템을 널리 알리던 법제처. 배울 점도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대는 일본 법률과 관행을 본질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외국인 학생에게 일본어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일본 사회부터 이해시키고 이후 법을 가르쳐 자국 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겠다는 목표입니다. K-법제를 대적할 만한 이른바 제2법제 시스템의 구상입니다. Japanese law can be best understood with proper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which can be best understood through Japanese language. And they also need to have a critical thinking of the legal system in their home countries.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선 법령 지원 시스템의 사업 전망, 법제 교류 경험 속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 공유도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 간 상시적인 법제 교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통해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미래에 변화될 법제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여 준비하거나 법제 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실질적 확대, 입법부의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의 효과적인 의견 반영 등 법제 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경고, 그리고 저마다의 번영을 모색하는 아시아 국가들. 국가 행정의 최소단위 법제를 육성하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 법제처가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완벽한 상속. 오늘은 그 부모님의 유산을 싹 다 가로채간 형제가 이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까지 가져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이 과거에 비해서 유류분 소송이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이 상속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또 유류분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법 영감을 보면 네. 10년간 유류분 소송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현직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저희가 봤을 때도 유류분 관련한 소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그 증가한 이유로는 일단 뭐 장자 우선주의가 좀 없어진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이 상속 재산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인데요. 네. 과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상속 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 소송이 증가한 이유로 볼 수 있겠죠. 네, 그 유류분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담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네,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해서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였을 때 네. 발생하는 권리인데요. 네. 즉, 이 유류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것이고요. 이 유류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상속인이 자녀라면은 이 유류분이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뭐 3명이다 그러면은 이 유증된 재산에 대해서 뭐 6분의 1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단순히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이 구체적 계산식을 보시면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남아있는 상속 재산과 이미 증여, 유증된 재산의 상속 채무를 빼고요. 그의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다음 그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해서 받은 재산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계산법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법조 안에서도 변호사님들 중에서 엘리트 분들만 이렇게 상속 재판을 한다 그러는데 계산식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쉽게 생각하면 결국 유류분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절차를 거쳐서 뭐 계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을 이렇게 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데 어떤 거죠? 네, 그게 바로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네. 이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이 있다면, 물론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재산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해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받은 만큼의 재산을 공제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피상속인이 재산이 40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생전에 28억을 장녀에게 증여를 했고요. 네. 이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 12억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상속인은 4명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즉 8분의 1이 유류분인데요. 예, 예. 그러면 이 경우 이 증여 재산과 남아있는 상속 재산 모두를 합친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8분의 1, 즉 각 상속인은 5억을 유류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 예. 하지만 이 상속 재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속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류분이 얼마만큼 침해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어쨌든 이 상속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 다른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 유류분 침해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유류분 청구 전엔 상속 재산 분할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례를 보시면 네. 지금 이 40억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하시게 되면 각 유류분권자들은 5억씩 받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남아있는 상속재산 12억이 아직 분할이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장녀는 이 증여로 28억을 받아갔기 때문에 본인의 상속분 이상을 받아간 초과 특별 수익자로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게 되고요. 예, 그 10억 원 이상을 미리 이제 상속분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자녀 3명이 이 12억을 가져가게 되면 네네. 한 명당 4억씩을 상속재산 분할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될 최소한의 상속분이 5억이기 때문에 네. 이 4억을 받은 걸 빼고 1억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1억 원 모자란 1억 원은 이제
받는다는 건데 네. 이 변호사님 맡으신 사건이나 이 법조에서 혹시 뭐 인상 깊었던 유류분 사건 있으면 좀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정말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자고 하면 참 많은데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자녀 한 명이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게 되자 예.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효자라고 칭찬을 할 만한데 네. 그분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어머니로부터 그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를 받고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본인 마음대로 쓰면서 오히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른 형제들은 또 몰랐던 거고요. 그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자녀는 본인이 어머니를 계속 잘 모셨고 네. 그리고 자기가 쓴 현금도 다 어머니가 썼거나 어머니를 위해 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입증을 또 하셔야 됐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이 재판이란 것이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어머님의 계좌, 어머님의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그 자녀의 뭐 계좌 내역 등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용 내역이 뭐 술집이라든지 예. PC방이라든지 전혀 어머님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내역들이 나와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고 예. 저희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져서 기여분을 100%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좀. 네. 그리고 아까 그 유류분 반환 청구보다 이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통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부터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못하는 반면 상속재산 분할은 소멸시효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보통 유류분 반환 청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이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법원에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정지를 시키고요. 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고 다시 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네, 오늘 완벽한 상속, 이 상속인간 실질적 형평을 위한 그 제도 중에 하나인 그 유류분 반환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쌤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혹시 좀비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은행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022년 기업 경영 분석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인 좀비 기업의 비중이 42.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자 보상 비율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수치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들부터 좀 전달해 주시죠. 네, 그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그 해마다 우리나라 비금융 영리법인들이 신고한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가장 먼저 수익성 및 안정성이 예전에 비해서 다소 약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언론사들이 좀비 기업이다라고 증가되었다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수입이 뭐 이자 정도만 납부하는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무사님께서 방금 이제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처럼 이렇게 좀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장성은 바로 매출액이 증가율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외부의 기업을 평가할 때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도 당연히 중요한 자료이지만 매출액 증가율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매출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매출액의 질적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보는 것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가령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라면 이 영업이익이 20억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절대적으로 이 10%는 좋은 수치고 뭐 15%는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종마다 좀 통계가 따로 있어서
한국은행 통계 자료처럼 업종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 정리해보면 매출액을 대비한 영업이익 그리고 세전수익 이 수치를 동일한 이제 업종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언론사들이 이 좀비 기업들의 비중을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최근에 높은 금리라는 현재 상황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 좀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하였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증가됐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더 좀 안 좋은 상황에 나와 있다라는 수치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은 낮아지고 또 이자 지급액은 좀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그 기업이 좀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워낙 이 기업에 대한 좀 자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수치들 말고 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수치들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텐데요. 기업이 가치를 평가하는 수치들 되게 많지만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뭐 3가지 방법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이거는 기업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매출액처럼 기업이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기업이 주가와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재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뭐 재산이 뭐 1,000억 원이 있는데 이 1,000억 원을 가지고 누구는 10억을 이익을 얻을 거고 누가는 뭐 한 100억을 얻는다.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매출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이 주가와 주당 매출액을 나눠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매출 규모와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기업들의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서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수치들이 좀 기업들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등급 평가를 할 때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관련 내용 좀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기업을 평가하는 뭐 절대적인 기준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뭐 10%는 좋고 뭐 11%는 어떤 수치가 있으면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좀 다양한 요소들을 좀 반영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러한 기업 수치들이 어떤 건 높을수록 좋고 어떤 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주관적으로는 상장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등락은 사실은 이 기업이 왜 오르는지 모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일부는 뭐 기술이지만 상당수는 이제 하늘이 나의 재산을 벌게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정량적인 수치들은 좀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 좀비 기업 얘기로 시작을 해서 기업들 평가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